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어젯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무소속 아웃사이더 버니 샌더스 후보의 격돌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앞으로도 5차례의 토론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의 첫 대선 경선 주자 TV 토론회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강력한 1위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승자로 떠올랐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상위 1%에게 부가 집중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꼬집는 등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소신 있게 설명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쟁자인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 논란을 역공 수단으로 삼지 않고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일축해버린 것도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팍스뉴스가 토론회 직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샌더스 후보는 응답자 76%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6.77%에 그친 클린턴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선두 주자답게 자신감 있고 유능해 보이는 안정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했다면 샌더스 후보는 청중들과 연결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를 승자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토론을 주관한 CNN은 클린턴이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드러낸 점을 높이 사며 그가 과거 대권 도전 과정에서 수십 번의 토론을 겪은 결과 우수한 토론자로 판가름 났다고 호평했습니다. 퀸즈 플로싱 149가 먹자골목 교량 보수공사가 6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인 상인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플로싱 149가 노던 블러바드에서 머레이힐 역 쪽으로 가다 보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철도 위를 지나는 다리 쪽이 막혀 있습니다. 플로싱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인 149가 먹자골목의 루즈벨트 애비뉴와 41 애비뉴를 잇는 이 다리는 2010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012년 5월 공사가 완료됐으나 이후 3년 넘게 교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을 문제로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플로싱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와 퀸즈 한인회는 어제 오후 교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인 유니콘 컨스트럭션 인터프라이즈 공사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와 퀸즈 한인회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6년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고 교량을 정상화시키고자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보상 요구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소송은 란킴, 토비엔 스타비스키, 피터쿠 등 지역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시공사도 공사 허가나 예상권을 손해진 시정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것이 상인 번영회 측의 판단입니다.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와 퀸즈 한인회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상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접수받은 뒤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재외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년 새 2배로 늘어난 각종 범죄로부터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2012년과 2014년 재외국민 사건 사고 자료를 분석하고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년 새 미국 거주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 수는 83명에서 183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의원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재외국민 범죄 피해 증가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범죄 피해는 절도로 2012년 6명에서 2014년 86명으로 1300% 늘었습니다. 강도 피해자도 2명에서 11명으로 급증했고 성추행 피해도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범죄 가해 건수는 187명에서 175명으로 6%가량 감소했습니다. 한편 불법 체류 적발도 22명에서 6명으로 72%가 줄었습니다. 강제 추방의 경우 2012년 126명에서 2014년 77명으로 줄었고 자살은 23명에서 11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와 교통사고의 경우는 각각 133%와 933%가 늘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 이민자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중국어와 아랍어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도 113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인구 센서스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미국 내 가정에서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2014년 현재 6,318만 명으로 2013년도 6,160만 명에서 158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 1.8%에 해당하는 113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에 112만 명보다 1만 명이 늘어났고 언어별로는 6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는 역시 스페인어로 2013년도 3,746만 명에 비해 179만 명이 늘어나면서 3,92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중국어가 314만 명, 타갈로그어 169만 명, 베트남어 140만 명, 프랑스어 131만 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지역에서 이민 오는 프랑스와 독일어 사용자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아시아계는 모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어와 아랍어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명 홈헬스 에이드라고 하는 간병사에게 어제부터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이 적용됐습니다. 한인 간병인과 에이전시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각 홈케어 에이전시를 상대로 13일부터 최저임금과 함께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11월 12일부터는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상당수의 한인들도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간병사 등의 홈케어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한인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많은 홈케어 종사자들이 현재 평균 50에서 60시간씩 일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홈케어 에이전시들은 오버타임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에이전시들은 주당 근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종사자가 기존의 근무 시간과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개의 에이전시와 계약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각 가정이 에이전시 없이 직접 간병사를 고용하더라도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를 가지고도 여전히 병원 문턱은 높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료비를 미리 알아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오바마 케어 홈페이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2016년 오바마케어 가입 시작일에 새로운 오바마케어 홈페이지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입자는 새로운 홈페이지에 패밀리 닥터의 이름과 처방약 목록, 선호하는 병원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험 상품이 본인이 등록한 정보들을 보장하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그동안 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플랜이 정해둔 네트워크 이외의 병원과 의사에 관한 비용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은 가입자들이 개별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알아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후 보험사들이 약품 목록과 의사 명단을 시스템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고지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보험 상품별로 전체 의료비는 물론 보험료와 디덕터블 등 본인 부담금의 총액 등을 한눈에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부모들에게 인기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지난 6월 새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만들고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새 온라인 조회 시스템 NYC 스쿨 어카운트에 접속한 학부모 숫자가 개설 4개월 만에 12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종전 조회 시스템의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을 때도 4만여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나 증가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새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표준 시험 성적 조회와 출석률, 학사 일정 등 자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정에 여러 명의 학생이 있어도 하나의 계정에서 모든 학생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새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 리포트 카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학생 아이디 번호와 함께 학교 측에서 자녀를 통해 제공한 계정 생성 번호 등도 필요합니다. 또는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ATM 스키밍 사기 사건 한동안 잠잠한가 싶었는데요. 퀸즈 베이사이드를 중심으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11경찰서는 최근 프란시스 루이스 블러바드 32번가 인근의 주유소와 벨 블러바드 41번가 인근에 설치된 ATM기에서 스키머 장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맥브라이드 경찰서장은 조사 결과 상당히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피해액만 $7,00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는 스키머 장치를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ATM 기기를 사용하기 전 주의 깊게 살피고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반드시 손으로 가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밖에 ATM기에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일반 마그네틱형 카드는 직접 회로형 카드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드 거래 내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온라인 웹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택시 옐로캡에 설치되어 있는 TV 스크린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오작동, 소음 등으로 오랫동안 탑승객들의 불만을 샀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지불 기기를 장착한 택시가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은 오랫동안 탑승객들의 불평이 속출했던 옐로캡의 내부 TV 스크린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 내부의 TV를 폐지하는 안건이 15일 표결에 붙여질 계획입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TV 스크린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지불 기기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택시 내부 TV 스크린은 카드 결제를 포함해 운전자와 승객에게 뉴욕시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도로 9년 가까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동영상과 소음, 음소거 버튼이나 전원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탑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택시 리무진 관계자는 이런 택시 TV에 대한 불만이 우버와 같은 앱 기반 서비스 택시로 승객들이 옮겨가게 된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 내부의 TV 스크린 폐지가 15일 표결에서 확정되면 택시 리무진국은 먼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지불 기기를 장착한 택시 1,000대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까지는 뉴욕시 택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됐던 리튬 전지가 화재 위험으로 위탁 수화물 반입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그 밖에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정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접촉 단자를 차단하거나 절연 처리할 경우 일부 항공사에서 허용하던 리튬 배터리 반입이 앞으로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승객들의 위탁 수화물 가방에 리튬 건전지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기내 물품 반입 금지 사항을 오늘 국내 모든 항공사에 전달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의 이번 조치는 랩탑이나 휴대전화와 같은 발화 가능성이 있는 전기 제품 품목에 리튬 건전지가 포함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 밖에 페인트와 라이터용 연료, 산소통 등은 모두 기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들입니다. 헤어스프레이와 매니큐어, 향수와 일부 의약품 등은 한정된 양에 한해 허용되는데 이 같은 물품을 기내 반입 수화물에 포함시킬 경우 946ml의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또 각 용기당 3온즈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탁 수화물에 액체 물품이 포함된 경우 각 용기당 16온즈 또는 승객당 70온즈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칼과 가위 등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품, 그리고 우산과 골프채 등은 모두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개구리를 밟은 황소라면 이야기거리도 안 되겠지만 황소를 밟은 개구리는 충분히 매력적일 텐데요. 곰을 공격하는 강아지 보시죠. 곰 2마리가 현관 앞을 어슬렁거립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작은 강아지. 쏜살같이 달려가 곰을 공격합니다. 놀란 곰들은 그네에 부딪히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더니 결국 울타리를 넘어 주랭랑칩니다. Blew me away. I couldn't believe it that she turned into a wolverine. 몇 년 전 발생한 산불 때문에 야생동물이 주택가를 침입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에도 창문에는 나무를 덧대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곰의 공격에 대비했는데 용맹한 애완견 덕분에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표범 한 마리의 머리가 철 주전자에 단단히 끼어 있습니다. 주전자에 있는 물을 마시려다 머리가 끼어버린 건데 앞이 보이지 않아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모여든 사람들도 지켜보기만 할 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결국 표범을 마취시킨 뒤에야 겨우 주전자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हमने उस जानवर को वहां से मौके से हटाने के लिए अपनी टीम को भेजा, जिन्होंने उसको पकड़ के उसको सुरक्षित स्थान पे हम लेकर आए हैं। 주전자를 벗은 표범은 무사히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한 주택가. 타이라 부자는 길을 가다 흔치 않은 큰 싸움을 구경했습니다. And all of a sudden, these two guys just started going at it. It was crazy. It was like something right out of Alaska, what you expect. 수컷 무스 두 마리가 짝짓기 철을 맞아 암컷을 두고 치열한 결투를 벌인 겁니다. 남의 집 차고 앞에서 무스 두 마리는 뿔을 이용해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한 마리가 넘어져서 차에 치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It's like hair flying everywhere, and one was just like carrying the other one all the way across the street. 결국 한 마리가 항복 선언을 하고 달아나는 것으로 싸움은 마무리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어느 네티즌은 최고의 복서 메이웨더와 파큐아오의 대결보다 흥미진진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확정됐습니다. 박재진 변호사와 이환규 재외선거관, 허정의 동포 담당 영사, 권순호 씨와 신만호 전 뉴욕 한인회장 등 총 5명으로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관리하게 됩니다. 재외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재외공관마다 설치 운영하는 한시적 합의제 선거관리기구로 설치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입니다. 뉴저지 로젤타운이 어제 불법 체류 신분의 이민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뉴악, 트렌튼, 에즈버리팍, 프리홀더 등지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모리스, 멀서 카운티는 불체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고 펄스앤보이, 하일랜드팍 등지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신분증 발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한지가 미국 뉴욕대학교에 상시 전시됩니다. 전주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예원예술대학교와 함께 뉴욕대학에서 아시아의 빛이라는 주제로 16일까지 공간 조성 전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뉴욕 한스타일 거점 공간 조성 사업으로 전주 한지를 효과적으로 세계에 알리고 뉴욕의 전시관 역할과 홍보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건축국이 최근 시 전역 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60개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안전하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일 30대 남성이 브루클린 윌리엄스 지역에서 엘리베이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건축국은 즉시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브롱스 링컨 병원, 피어 86의 우주박물관, 브루클린과 맨해튼의 고층 고급 콘도 등이 위험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간간히 흐리면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이지만 새벽에는 춥겠고 낮에는 바람이 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